매불쇼를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평소에 보고 싶고 궁금해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되는 것 같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영웅 김정환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완규 함사. 그래서 오늘 좀 모셨는데요. 역시 또 막상 만나니까 좀 시시합니다. 네, 아주 네. 이게 헌법소 현장의 중심. 네. 언론인은 최욱, 법조인은 김정환. 아주 무리해서 하니까 이게 반발이 커. 너 일부러 나 얘 먹이려고 그러는 거. 먹이려는 의도가 좀 있긴 나 하죠. 진짜 네. 매우 궁금해했던 사안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승 스님의 그 분신. 맞아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미스터리의 비밀을 오늘 신용환 교수가 조금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이 한 70명이 가고 네. 김건희가 펑펑 울고 도대체 여기에 숨어있는 궁금하다. 미스터리가 무엇인지 네. 약간이라도 오늘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의원 네. 재밌어요. 약간 어색하긴 한데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설프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 그게 좀 재미포인트야. 매력적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벌 떠나. 이게 아주 재미 포인트야. 네, 맞아요. 미치겠어 이 재미 때문에. 이거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2시간 반. 끝나고 나서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오늘은 또 섭외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강욱 인턴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정환 변호사 섭외에 지대한 공을 세운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 본격 뉴스 들어가기 전에 전할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너무 재밌어서 내가 문영배 재판관 네. 한참 곧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악쓰고 폐악질 부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아시겠지만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주로 계셨던 소위 말하는 향판 출신이잖아요. 네네. 서울에 집이 없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관사를 제공한 거예요. 그 아파트가. 네. 그게 유일하게 관사에 사는 분이었죠. 근데 관사에는 2년마다 이제 전세니까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서울에 전세값이 막 오르니까 헌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집으로 옮겼어요. 딴 데로. 싼 데로. 근데 얘들은 그 전집에 가가지고 막 학습을 해가지고. 그 집이 그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아파트긴 한데 원래 3동인가 있었는데 평수 훨씬 작은 데로 옮겼다는 거야. 그래요? 근데 옛날 집 앞에 가지고 해가지고 문여배 재판관은 그 뒤로 산책 다니고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 그러니까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내가 언제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래. 갑자기 뭐 이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갑자기 또 화가 나는 게 그 검사장들은 관사 엄청 큰 데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살더만. 맞아요. 뭐 거의 뭐 도지사 관사보다 더 넓지. 예. 아주 진짜 꼴값 떠는 게 사무실은 또 얼마나 큰데. 아니 검사장보다는 그 의전 서열이 더 높잖아요. 훨씬 더 당연하죠. 비교도 안 되게.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고. 네. 검사장은 지들은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열받네 갑자기. 일급이고. 근데 하여튼 검사 출신 오늘 내놓는 끼지 말라고 해. 진짜 문제 많아. 검사 출신들이. 아니 혼자 그 심지어 혼자 사는데. 맞아요. 알잖아. 우리 그때 다뤘잖아. 평수 엄청나게 넓고, 큰 데서 살고. 비싸고. 검사장. 쥐들이 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데가 많죠. 갑자기 또 너무 화가 나네. 오늘 잡아 검사 출신. 아무튼 눈에 띄어라. 오늘은 진짜 오늘 안 좋은 날이다. 누가 됐든. 검사 출신이에요? 학생들 답안지를 열심히 검사했습니다. 한덕수가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혀서 헌재를 장악하려 했던 시도. 김정환이라고 하는 전설 속 변호사가 막아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이 이걸 막아냈지. 포고령 관련해서도. 맞아. 기사 이거 봤어. 이제 위원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또 냈던 분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찬란한 그 이름 김정환 변호사 박수로 맞아. 안녕하세요. 네, 법조계에서 뚱뚱함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단한 분이야. 그 김용남 의원님 그 광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돈가스 비교 광고 같은 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너무 띄워줬어 김정환. 지규현의 친구 김정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규현이랑 친구였어 이러면서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규현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재수를 같이
같이 했고요. 네. 재수할 때는 논술 스터디도 같이 하는. 네. 친한 친구네요. 진짜 친해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과가 있는데 과가 더 크다. 과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개포고등학교라고 졸업했고요. 개포동에 있거든요. 저 개포동 출신이라서 이렇게 뚱뚱한 겁니다. 개포동이거든요. 진짜 직연이라고 물론 이게 엄청난 공이 있지만 예. 직연이랑 친구라는 것은 매우 커다란 과거든요. 이 과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윤석열 후배고요. 그리고 이준석 퀴즈고요. 뭐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양양자도 가고 서운하도 떠나고 커바디스 김용남입니다. 양양자도 진짜. 허은아도 탈당하고 대선 출마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떠나네요 그 동료분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만 남겠어요. 묵묵히 끝까지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나는 찾고 있군요. 입니다. 제가 당일 그 12월 3일 당일 사실 동기들과의 뭐 술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친한 분이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엄이 선포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일을 하다가 틀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헌법행정법인데 헌정사를 조금 알잖아요. 예,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칼에 비유했던데 칼에 네. 비유할 게 아니거든요. 총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칼로 무슨 요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총으로 무슨 요리를 합니까?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요. 저는 사실 당일 그 여의도에 뛰어가지 못했고 정말 탄핵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시민들과 그 소극적 저항을 하신 군인분들 네. 특히 이번에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맞아요. 김영기 중령이라든지 그분들은 진짜 용기를 칭송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진짜. 위험과 자기의 직업을 걸고 선택을 하신 분들인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을 이제 그 지났잖아요. 새벽에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 재판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고 제가 늦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늦게 변호사가 돼서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쭉 뭔가 위헌성이 드러나는 것들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일단 포고령이라는 게 딱 떴을 때 이거는 포고령의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다. 이거는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의 SNS에 일단 포고령부터 위헌 확인을 받아야겠다. 같이 할 사람 했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으면 바랬는데 반나절 만에 이제 16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원분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위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160명에서 이제 컷하고 제가 당사자가 되고 나머지 159명의 대리인이 돼서 네.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걸 냈죠. 예. 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관련된 뭐 헌법 소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감동이야. 제일 먼저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헌법을 뭐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네. 해야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분들이 계셔. 그렇습니다, 그 진짜.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네. 또 이런 분들이 계셔. 이 뭉클해요. 감동적이고. 그게 사실은 한 10분 만에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건 해야 돼라고서 밤새워 좀 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근데 그렇게 밤새워 일하는데 살이 안 빠져. 참 특이한 체질. 먹으면서 하겠지. 먹으면서. 수면과 체중의 관계는 많이 자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살을 뺄 거군요. 시간이 없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살로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 소원을 당사자가 돼서 이제 제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내가 이 헌법 소원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가 네, 네. 되니까 이제 네. 권한 대행들이 권한대행의 임명까지도 쭉 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국회 선출목의 헌법재판관들을 미임명한 것은 나에게 권한이 이제 침해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포고령 네. 헌법 소원을 낼 때는 사실 훌륭해. 권한대행이 이런 위헌적 행동을 할 거라고는 예상이 불가능했던 거고요. 네. 불가능했던 건데 이게 제가 다행히 이제 헌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 국회 선출목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 사전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는 사실 변호사 시험 A급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까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판례가 갑자기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거를 위헌으로 무조건 인용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우리 김정한 변호사 덕분에
이 헌법재판소 이슈는 깔끔하게 아유.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법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네요. 네. 대법 이슈에 대해서도 좀 뭐 전문성이 있으시죠?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최강욱 의원님도 이제 네. 뭐 법조 전문이시니까요. 근데 이제 그 원래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설립되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됐거든요. 그 전에는 원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헌법위원회라는 곳에서 헌법재판을 했었어요. 한 나라의 헌법재판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걸 헌법재판소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정책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이 2개, 사실 최고는 2개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렇게 서열, 의전 서열 이런 거 나왔는데 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 그 소장의 의전 서열 때문에 굉장히 그 과거에도 문제가 아, 많았거든요. 예. 의전 서열 3등, 4등 이걸 항상 예. 유치하다. 그런 것처럼 유치해.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런 권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실제로 있고요. 지금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개헌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다시 한번 분명히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갑자기 너무 올라간 거죠.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을 다 아는데 다 알아. 대법관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조이대는 이제 네. 알아. 네. 이제 오늘쯤 대법원장 이름 아는 정도고 아, 예. 이게 계속되면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 아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 우리가 어디 그렇지. 앞을 의사들 이름 아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병원 가까이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맞아. 헌법이 앞바튼 상황인데 제가 맞아. 보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그 위상의 위기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어떻게 위상의 위기가 이런 식으로 전원 뭐 발현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 말고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시더라고요. 네. 새삼스럽네. 우리 일반인이 헌법재판관 이름 아는 거 진짜 이상한 일이고 우리 일반인이 군인 이름 아는 거는 더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지. 이진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이진우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을 내가 왜 알아? 심지어 매우 이상한 사회다. 아니, 왕년에 블랙 요원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회부. 예. 회부 당일에 바로 이제 심리가 있었고 그리고 뭐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차 합의기일 잡아가지고 또 열립니다. 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초롱이 출신 한 분 또 계시는데 네, 초롱이 닮았죠. 네. 초롱이 출신 왜 닮았잖아. 가만히 있어. 스텝 한번 밟아봐. 자꾸 저러는 스텝 한번 딱. 옷 입고 나와야겠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팩트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적어도 대법원 단계에서는 털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죄 확정을 시키면 그냥 끝나나 네.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유죄 취지다 그러면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건데 대법원은 피고인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보고 재판하는 겁니다. 기록만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대법관들은 피고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네. 법정 태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기록만 놓고 보기 때문에 양형 자료와 관련한 거를 대법관들이 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양형을 못 정하는데 어떻게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그러면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설명인데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 검사들의 수준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취지로. 헌법도 모르고 법률하고도 관심이 없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오로지 그냥 사람 하나 표적 삼아가지고 사냥하는 거. 짓거리만 그 공장만 하다 보니까 예. 저거 아니 나는 옛날에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한 얘기. 아니, 어제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제가- 더 어이가 없어서 야, 어제 한 거야. 아니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지가 옛날에 저기 헌재 4대 4로 저 기각될 거니까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수준이야 지금. 그랬던 놈이거든 저거. 다 틀려, 말하는 건 맞아. 제가 이 얘기를 제 기억에 여기서 처음 설명할 때 이거는 법조인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맞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설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김용남 의원 얘기한 그 얘기를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제로 설명 중에 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그렇게 설명해 1심, 2심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 채택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네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애초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곳이 아니다. 법령 문제 위반만 따지는 거지. 아, 아니 김 변호사 얘기해. 나 진짜 짜증나서 얘기해.
안간해야지. 아니 뭐 불러놓고 이런 걸 시켜. 제가 좀 저도 지금 듣고 되게 약간 놀랐는데요. 아, 그래요? 저분의 발언에서 몇 가지 좀 짚을 게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야. 강력히 주장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주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네.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두 번째는 파기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 많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기존에 어떤 사건들이 파기 재판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안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마디로 법원은 권리구제기관이에요. 예.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는 그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도움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노연하게 할게. 예, 그러니까 권리구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우리가 파기환송을 시키면 어차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얘가 계속 구속돼 있을 것 같아. 아, 시간이 파기 걸려. 재판, 넌 무죄. 이렇게 내는 게 대법 파기 재판의 역할이고 아. 얘한테 지금 추징금이 붙어 있는데 이 추징금이 우리가 지금 파기환송 시키면 이 추징금 재산권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추징금 네가 거기다 붙인 거는 그거는 우리가 파기 재판 추징금 무죄 이런 식으로 날리는 아. 거거든요. 면소나 공소기가 또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죠. 이건 원래 재판할 일이 아니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그렇죠. 최소화하는 그 거군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파기 재판인 거고 아. 기본은 파기 환송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대법원의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해서 양형을 방금 이제 계속 말씀하신 네. 다시 확정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파기 재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법조문만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부족하셨다. 아. 그 정도로 생각이 되죠. 같은 워낙 법원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그러는 걸 걱정을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솔직히 네. 권한대행이 그렇게 위헌이라고 선언했는데 안 지킬 거라고 누가 그렇지.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진우한테 자판기나 하나 선물해 여기서 주스 하나 꺼내 먹으라 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로 봐서는 6월 3일 전에 선고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전원 합의체 사건을 일주일에 2번 심리한다는 게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원래는 이제 대법원 소부는 보통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합니다. 4명이 구성해서 재판을 하던 건 이거는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주요 사건이니까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예요. 대법관 12명을 한 번에 다 모으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법관들 무지하게 바빠요. 각자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심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 그렇더라고. 전원합의체 사건은. 근데 지금 이번 주에만 두 두 번째야. 번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빨리 해갖고 6월 3일 전에 선고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조희대 목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요? 네. 그거를 정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건 그건 아니고? 정해 놓을 수도 없어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야 이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11명이 우르르 따르려가는 그런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그래요? 사건을 대법원이 갖고 있지는 않겠다. 아, 그래요? 이거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수정을 해보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기소 안 당하는 거는 알아. 그럼 법문상 명확하니까. 그렇지. 다만 내란과 외환은 외환죄는 예외지만. 근데 이미 기소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당선되고 나서. 이거는 해석론이에요. 정말로 해석의 문제인데 기소만 못하지 재판은 진행된다는 썰부터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라는 썰까지. 그렇죠. 뭐 다양하더라고. 그 중간에 절충설이 있어요. 법정에 직접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사실심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고 법정에 출석할 일이 전혀 없는 대법원 재판은 진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해석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6월 3일이 딱 지났을 무렵에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런저런 해석론으로 인한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6월 3일 기준으로는 대법원에 사건이 없어야 돼. 근데 해석론상 대법원이 결론을 바로 내줘야 되는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이재명이 지금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적으로 그걸 먼저 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근데- 대통령을 전제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제로 한 설명인데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요새 여론조사 안 봤어요? 아니. 그 말이 안 돼 그게? 아니. 그게 왜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대법원에서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비법률적인 이유일 수는 있는데 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당장 6월 4일부터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그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형사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대통령의. 여기 이제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더 저기 왜 불기소 특권이라고 안 하고 불소추 특권이라고 했겠어요. 그 법률은 이제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장난치기도 그렇더라고요. 하고 네. 그게 하나의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는 소의 기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추라는 거는 공소유지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건데. 아, 추는 어. 헌법은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그렇죠. 국군을 통수하잖아요. 그런 국군을 통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내란과 외환이 오히려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윤석열처럼. 군대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뭔가 이 군대와 관련돼서 정말로 외적의 침입과 관련돼 이 사람이 다른 오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란 외환을 말고는 다른 일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헌법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불소추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헌법학의 절대 다수설이고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조차 중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고 있지요. 그 헌법의 의미가 왜 그럼 내란 외환을 빼고 그렇게 진행을 했겠느냐. 기소와 소추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갔다가 또 돌아오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지. 주진우가 대법원장이 대로 안 돼 그거는. 아, 주진우. 근데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뿐이지 법문상만 해석하면 파기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파기재판 그래, 그 가능성론을 글자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야만할 수가 없죠. 네. 대법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를 받아들일 최초의 어떤 무죄를 유죄로 파기재판하는 사안 이거를 대선 대통령 후보급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건 불가능. 그거는 네. 불가능.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네. 겁니다.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설이 헌재 빼앗긴 존재감을 네네. 대법으로 시선 돌리게 하기. 그 얘기 위한. 많이 하시던데. 이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실제 조희대가 이걸 생각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지금 매번 대법 얘기만 나오고 네. 우리도 지금 대법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심지어 조희대 출근길도 보도가 됐어. 처음으로. 저 처음이야. 누구지도 몰랐어. 조희대 출근길 한번 봅니다. 이게. 성공했어. 나 아주 의연하고 강직한 사람이야 하는 표정으로 본인은 맞지? 대법원장이고 어.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지위가 다르죠. 다르긴 대법원장이 하죠.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그렇지.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사회과학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학생들인데 자 헌재랑 대법원이 어디가 더 센 기관, 어디가 더 높은 기관일 것 같아 그러면은 전부 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에 헌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름에. 근데 이게 틀렸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대법관에서 낙마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검사 몫으로도 한 명씩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이제 그 법원의 역사를 좀 알고 나면 네. 약간 이해가 되는 장면. 그러니까 존재감 얘기를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김종환 변호사 말씀 꺼내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 의전서열 가지고 다퉜다고 그랬잖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하고 의전서열을 다퉜어요. 그러니까 정부 행사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의전서열도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대통령 행사에는 안 옵니다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초기에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국무총리 뒤에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법재판소장이 갔다가 그 자리 배치를 보고 돌아와 버렸어. 행사에 참석을 안 그래요? 하고. 유치해. 그랬는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헌재가 확고하게 유상을 확보한 게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위원 결정한 그 말도 안 되는 관습헌법 가지고 했을 때 예.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인식을 맞아. 했고 예.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장들이 골프장 부킹도 잘 되고 그 전까지는 정부 부처에다가 부탁했었어. 그 직원들이 우리 재판관님 저 부킹 좀 해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공수처장한테도 꼭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위상을 확보하려면 그렇지.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을 구속하면 그렇지. 그거 확실해진다. 예. 이미 또 사건을 갖고 있어.
공수처 화이팅. 공수 화이팅. 119 법원 폭동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야.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야. 예. 근데 조이대가 입장 표명 안 했잖아. 그렇죠. 사법부의 수장인데 사실 그럴 때 나와갖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그건 해야지,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대법관 천대엽 이분이 이제 예. 대법관이자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이 사람이 1월 19일에 폭동이 있었고 네. 1월 20일에 국회에 나왔어. 나와서 폭동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폭동이 났단 말이야. 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 뿌시고 폭도들이 들어간 사건이야. 네. 그러면은 사법부에서는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치 어. 사법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발언을 합니다.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많았대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폭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 아닙니까? 폭동과 관련해서 저런 발언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판사들 특유의 그 중립병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되게 모순돼 있는 게 판사들이 지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절반으로부터는 욕먹게 돼 있다. 자기들은 판단을 해서 한쪽이 이기고 지게 만들고 유죄 무죄를 만들기 때문에 절반으로부터는 항상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판사들한테 예를 들면 김영두 판사 이런 사람들 그때마다 반론이 변호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조건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의 있게 제대로 재판하면 네. 지고도 판사 칭찬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양쪽에서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욕먹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자기가 세간의 입길을 오르내리면서 욕먹는 걸 되게 두려워해.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상황을 예. 그리고 이제 헌법소의 책무, 사법부의 위상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좀 부족한 거라고 봐야지. 직위원의 이제 절친이니까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3차 공판이 28일에 열리는데 네.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헌재에서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주장하면서 네. 탄핵당한 사람들로 다 증인 신청을 해놓은 거야. 네. 그 중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들어가 있어. 직위원이가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네. 나는 진짜 우리 변호사님 못 봅니다. 앞으로. 아니 이죠. 제가 지금 그 직위원 이제 저 직위원 부장이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뭐 불편한 것도 좀 있고 그 아무래도 영역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또 과거의 친분을 가지고 서로 또 뭐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불편해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아무리 절친이었던 것과 과거에 이제 뭐 어린 시절 정말로 같이 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했던 친구인데 그런 것과 지금의 모습과 관련된 아무리 절친이라도 사실은 지금 재판이 가져야 하는 공정성에 대한 외관을 해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건 있어요. 그 재수할 때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논술을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가 저보다 성적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듣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수가 빠른 친구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어떤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판을 수위가 높다.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귀에 들어가서 네. 사법부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리고 판사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때 그 정말로 자신의 판사가 자기가 재판하는 판결이 공정한 외관을 가지는 거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미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게 비판을 하고 직위원 판사가 어떤 공정성을 해쳤다. 저희는 오히려 더 가열차고 더 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주문 자체가 우리가 직위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한 그 요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가 네. 친구라면서 좀 시원하게 연락해가지고 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봐라. 네. 아니 제가 따지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따지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계엄 이후로는 연락이 오히려 불편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 이게 지금 왜 저 정치검사라고 윤석열 똘마니들 지목받고 있는 게 다 이제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네. 특수부 전성시대 이전에는 이제 공안검사들이 설치던 때란 말이에요. 공안. 그 공안검사로 설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영주라는 사람이 있죠. 고영주. 네. 또 고영주를 방문진에서 또 6년을 겪어봤잖아요. 그 증세가 그러니까
그거 알죠? 공안 검사들은 자기들 내부에서 지네들끼리만 쓰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검찰 안에서도 별도의 아이디를 부여받아가지고 지들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끼리끼리 동종교배를 통해서 뭔가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그 희한한 소리를 한 번씩 하거든. 공안에 있던 애들은. 근데 고영주도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정신이 조금 이게 뭐냐면 자기는 어디 이렇게 길에 가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잖아.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간첩이 보인대. 실제로 한 말이야. 이거. 황교안이랑 근데- 비슷하네요. 아 근데 너무 위험하다. 진짜 비슷하니까 진짜. 아니 너무 위험해 그 발언은. 관심법인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만 봐도 검찰이 한 30명씩 보이는데 그냥 간첩이. 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속이 막 터지고 불안하고 막 이렇다는 거야. 아 그거 너무 위험해. 이거 황당하다니까. 그러니까 다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와, 그러니까 공안 검사의 특징은 진짜 딴 세상 사람들 같고 아 맞아요. 특수 검사의 특징은 너무 교활해.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게 대법원장은 대통령 되지도 않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간주하고 뭔가 진행하려고 그러고 뭐야? 이것들은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한 한덕수를 후보로 간주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이상한 방송 직전에 항상 이렇게 원고를 줍니다. 뭐야? 모든 곳에 유출될까봐. 모든 곳에 다 별표 쳐 있어요. 소송 가능성. 이것도. 자 일단 신용환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바로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김건희가 국정에 더 깊이 개입됐던 계기가 있었다고요? 2023년 2023년. 겨울 경이에요, 연말 경이에요. 그때도 어떤 술에 의한 이제 간 질환, 간이 안 좋은 어떤 거랑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블랙아웃처럼 거의 이 앞이 안 보여서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국정의 그 블랙아웃인 셈이죠. 예. 그런 굉장한 위기가 있었다. 말은 못하고 쉬쉬했었다. 예.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때 그러면은 김건희가 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점으로 보니까 그 자승스님 입적하는 그 시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다 그 시기가. 2023년 연말에 윤석열이 눈이 진짜로 많이 안 좋아졌고 네네. 그때 김건희가 그 국정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국정에 더 깊이 관여를 했다. 네, 훨씬 더 많이. 그때가 이제 그 나서게 됐다. 자승스님 그 분신 사건 시점하고 그 비슷한 시점이다. 시기입니다.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 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 시장이십니다. 와, 이 자승스님이랑 대공 용의점이랑은 너무 안 어울린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랑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 거는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됐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예. 갑자기 자승스님 분향소에는 가서 대성 통곡을 맞아, 합니다. 엄청 울었잖아, 이 김건희. 되게 이상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대성 통곡하는 사진 몇 개 좀 볼까요? 저때 가가지고 아 맞아. 대성 통곡을 해요. 예. 이 이상해 뭔가. 예. 국정원 직원들 80명 보내고 대성 통곡하고 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예. 계속 웁니다. 계속으로 저렇게 뭐 울 일인가 싶어. 아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 저렇게 눈물이 나? 2022년 8, 9월 경에 아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5대 주요 그룹들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공문에 보면 그건 건진. 건진 깜짝이야. 전성배 씨와 그 모 씨가 같이 기업들에게 뭐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조심하라. 조심해라. 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냈다는 게 나오잖아요. 기업들한테. 사실 기업들한테 그 공문이 참 이상하죠. 네. 최강욱 의원님 계시지만 아니 그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불러다가 뭐를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지. 기업한테 일종의 이제 상대방인 기업한테 그 공문을 보냅니까? 말도 안 됐지.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오는 그 공문에 등장하는 분이 봉은사와 아주 관계가 깊은 분이에요. 이 자승스님과의 연계 그 맥의 고리에서도 건진이 분명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추정이 되는 대목들이에요. 네. 김건희, 건진과 건진, 자승 이런 게 제 숙인 네, 코로나 때 때. 신천지. 네, 그래서 각종 이제 종교, 특히 이제 신흥 종교, 소수 종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매개 고리로 이제 건진이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추정을 김건희, 합니다. 건진, 자승 뭔가 매개가 있지 않겠느냐. CCTV가 공개돼 있죠. CCTV에 보시면은 들고 먼 들어가잖아. 칠장사에서 나와서 먼 산을 보고 들어가자마자
약 1분 정도 만에 이제 크게 화재가 발생하고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그 소신공양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불교 교리에는 없는 거죠. 소신공양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말 중에 이제 통화자들 지금 이거는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마지막 통화자가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이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사람이 통화자에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통화자가 누가 있다고요? 아까 그 건진? 이거는 홍장원 차장님이 정확히 아실 텐데 아마 차장님이 그게 공무상 비밀이겠죠. 어쨌든 출동하신 거니까 비밀이에요.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 폰과 그 칩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건 그 쫓고 있는 한 분, 지금 역삼동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걸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그 쫓고 있는 한 분이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하던 자금에 대한 얘기들이. 자금의 조성 경위 그리고 누가 중간에서 슈킹을 한 부분들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고 권력자들과 어떠한 얽혀서 싸움이 있었다 등등인데 다 물론 설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미스테리에 이제 정점을 두고 그 고리에서 항상 거론되는 건 어쨌든 김건희 이 여사죠. 그러니까 입적하시고 나서 바로 불국에서 돌았던 게 윤석열 나오고 김건희 나오고 돈 맞습니다.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기자들이 쫓고 있는 그 분 여성입니다. 그 분과 누구와 심각한 말다툼과 그 어떤 내용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제 썰이 돌고 있죠.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내란대행이 국회에서 왜 그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끝나고 뭐를 했냐면 자기가 미국에 이제 있을 때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워싱턴 특파원들과 비공개 기밀이 먼저 내가 출마하면 어떻겠냐고 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나오네. 그래서 나오는 쪽에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